사회 모의고사 상권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모의고사 상권 분석입니다. 자, 우리가 26번서부터 보도록 하죠. 갑니다. 자, 소매 입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사전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다음 중 사전조사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3번이 정답입니다. 간단한 거죠. 자, 입지조사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해 정보만으로도 가능해서 현장조사는 배제한다. 자, 중요한 거는 사전에 정보를 우리가 조사했다 할지라도 현장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건 다 현장조사 해야 돼요. 그래서 3번에 그 내용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 소매점은 우리가 고객과 대면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입점을 위한 지역과 주변 환경 또는 유동 고객이 얼마큼 되는지, 또 잠재구역 현장 조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현실적인 입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가장 효과적인 형태의 입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자, 27번 갈게요. 자, 다음 중 접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요거 우리가 먼저 답부터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접근성이라는 자체는 별표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 상권문 중에서 접근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번이다. 당연히 유동 고객과 고정 고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정 고객보다 유동 고객의 의존도가 높은 곳에 가시도가 더욱더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고정 고객은 알아서 찾아오잖아요. 말이 안 맞아. 그래서 고정 고객보단 유동 고객의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 가시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자, 다른 것들은 뭐 당연한 거죠. 다른 것도 뭐 접근성이 있어서 점포는 가시도가 제일 중요한 거죠. 보이는 게. 그 다음에 도로 및 주차장으로서 진입과 퇴출이 또 자유로운 경우 접근성이 또 좋고요. 접근성은 점포로의 진입과 퇴출이 또 용이성을 또 말합니다. 그 다음 접근성의 평가는 도로 구조나 거리의 진입과 퇴출, 가시도, 장애물 등을 또 비교 분석해서 평가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28번 갈게요. 자, 29번이죠. 29번. 자, 29번도 이것도 이 CBD에 대해서 냈기 때문에 이것도 별표 표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CBD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도심 입지에 대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이제 3번인데요. 자, 소매업의 입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유용한 것은 기업이 선호하는 입지 방법은 이제 소매업 자체는 이제 시장 지향형이에요. 시장 지향형. 자, 시장 지향형이라는 것은 소비지 지향이거든요. 소비자가 있는 쪽으로 이제 많이 지향하는 겁니다. 원료 지향은 원료에 대해서 더 우리가 이 편제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원료산지죠.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3번이다. 소매업의 입지에 가장 적합한 형태는 시장 소비지 지향이에요. 그래서 소매업체는 소비자들이 직접 대면하여 매매 활동을 또 하기 때문에 수송비의 비중이 큰 우리가 특히 원료 수송비가 큰 원료 지향이나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수송 지향보다는 시장 지향이 소매업 입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우리 또 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도심 입지는 이제 중심 상업 지역으로 높은 집객력을 보유하고 잠재 수익도 매우 크지만 이 높은 집가와 복잡한 교통으로 인해서 인한 문제가 또 발생하게 단점이 되겠죠. 상권의 크기는 이제 매장의 규모, 취급하는 상품의 특성, 교통편, 가격, 배송, 서비스 등에 의해서 또 설정될 수 있습니다. 자, 패스트푸드점 같은 거 어때요? 유동인구에 의해서 오가는 사람에 의해서 영업을 의존하므로 적응형 입지의 한 유형으로 또 볼 수가 있죠. 적응형 입지에다 또 박스를 하나 쳐놓으세요. 또 계획적으로 조성된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이 전에 3회 모의고사에서 봤었잖아요. 우리가 이 도심 입지라는 중심 상업 지역은 계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적이지 않죠.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 구조도 불규칙적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라는 거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28번이죠. 28번은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9번으로 갈게요. 29번으로 가시면, 자, 이거는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다음은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에 관한 내용이다. 이중 경쟁 구조의 분석에서 수요의 측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다른 건 다 수요인데요. 1번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고객의 특성 및 쇼핑 성향 분석이라는 것은 경쟁 및 보안 관계 분석을 해당합니다.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거. 자, 30번 갑니다. 자, 30번은 이제 복합 용도 개발을 얘기했습니다. 복합 용도 개발. 자, 그래서 이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2번부터 가볼게요. 자, 이 복합이라는 자체는 여러 가지를 다 복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 상업, 업무 활동을 3가지 이상 활동을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가지 이상으로 이제 가는 건데요. 자, 우리가 보통 어때요? 이 편리성과 쾌적성을 높인 복합 용도의 건축물 또는 물군으로서 이제 개발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즉, 하나의 건물의 쇼핑센터에 하나 건물의 쇼핑센터, 오피스텔, 호텔, 주상복합 건물, 시민회관, 컨벤션 센터 등 다양한 용도를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쇼핑몰의 형태는 구성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2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쇼핑몰로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X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1번은 이제 개발업체들은 이제 공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복합용도 개발을 또 선호하죠. 소매업체들은 또 많은 쇼핑객들을 점포로 또 유인하기 때문에 선호합니다. 자, 3번. 시민들이 도심지 내에서 위치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공공재정 절약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는 게 또 분산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주거, 문화, 작업, 교육, 여가 등 3가지 이상의 주요 소득 용도를 또 수용하는 다양한 시설과 기반시설 함께 개발하는 지역을 또 말합니다. 또 도심지 내 주거 생활에 필요한 근린생활 시설이라든지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가 또 가능해서 우리가 도심지 활성화 수단으로 또 활용되며 공공재정이 또 절약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31번 갑니다. 자, 상권의 질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정답은 5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 유사한 단일 목적으로 방문하는 통행객이 많을수록 상권의 질은 낮아진다? 반드시 낮아지는 건 아니죠. 그죠? 낮아진다는 자체가 벌써부터 좀 의미가 틀린 의미입니다. 자, 물론 일반적으로 이 특정 지역에 유사한 단일 목적으로 방문한 통행객보다 서로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는 통행객이 많을수록 상권의 질이 높아지겠죠. 다양한 사람이니까 이 점포 가니까. 근데 5번이 꼭 단일 목적이라서 상권의 질은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5번이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예상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한 500m 정도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성과 특징을 가리켜 상권의 질이라고 합니다. 상권의 질의 평가는 정량적 요소는 이제 통행량이나 야간 인구, 연령별 인구, 남녀 비율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권의 질을 평가하는 정성적인 요소는 이제 통행객의 목장, 소지 물건, 보행 속도, 거리 분위기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오피스형 상권은 이제 목적성이 너무 강하므로 통행량이 많더라도 상권의 질은 높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신다면 정답은 5번이 정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2번 갑니다. 다음 입지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가볼게요. 자, 입지는 점포의 출점에 대한 장소로 상권과 관계가 없다? 무조건 상권과 관계가 있겠죠. 자, 입지는 상권을 분석하여 선택하기 때문에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점을 하기 위한 입지는 소매점이 매출을 기대하여 선택한 장소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라는 게 틀렸죠. 말이 안 맞죠. 32번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입지는 입지 선정 주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결정 위치가 달라질 수 있죠. 어디로 가느냐. 입지는 자연적 특성, 도로 및 교통 특성, 대형 건축물, 인구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입지 선정은 이제 지역, 상권, 특정
입지, 입자 순으로 이제 분석을 거친 후 결정하게 되겠고, 유동국의 동선과 주변 요건에 따라 입지의 수준이 또 구분됩니다. 자, 33번입니다. 자, 점포 수요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중회귀 방식을 단계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회귀에 대한 회귀 모형이라는 게 이제 가능 매상과 추계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변수가 종속 변수고,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입니다. 독립 변수. 그래서 매출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독립 변수의 이 항목이 많을수록 우리가 더 신뢰성이 있잖아요. 다중이라는 것은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중회귀 분석은 20개 이상의 점포 체인을 가진 소매업체를 위해서 잠재적인 소매상권을 정의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 1인당 매출 혹은 시장, 1단계가 1인당 매출 혹은 시장 점유율 같이 성과 측정을 위한 적절한 변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성과 예측에 유용한 설명 변수를 또 선택하고, 회귀 방정식을 도출합니다. 이렇게. 이를 사용해서 이제 미래의 점포 성과를 또 측정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그냥 순서대로 가는데, 먼저 디귿이에요. 성과 변수를 선택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성과 설명 변수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기억, 회귀 방정식을 결정한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회귀 방정식이죠. 디귿, 니은, 기억. 그래서 4번이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34번은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다음 신규 점포에 관한 상권 분석의 방법 중 서술적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다 서술적인 방법인데요. 하나만, 5번만 우리가 규범적 모형이죠. 자, 5번은 중심지 이론이라는 것은 얘는 규범적인 모형이다. 그래서 규범적 모형으로 봅니다.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해서 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5번. 35번은 이제 특정 입지 수준에서 분석해야 하는 영향 요인인 접근성은 모든 시간 및 교통비용 등에 또 측정이 됩니다. 접근성이 중요하겠죠. 그럼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접근성이 연관되어 되는 오타났죠. 요인이죠, 요인. 용인이 아니라.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2번인데요. 35번의 정답은 2번인데, 자, 실제 이용 가능한 고객들과 조업원의 주거지로부터의 계획된 점포와의 거리? 이게 아니죠. 잠재적 고객들과 조업원과의 주거지로부터 계획된 점포와의 거리죠. 실제 이용 가능한 고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틀렸고, 그 다음에 1번. 자, 계획된 점포에 이르게 하는 전차,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등의 시설이고요. 점포가 위치한 지역만의 교통 혼잡과 하루 중 혼잡 시간과 조정 혼잡일에 대한 변화, 계획된 점포의 편리한 도보거리 내에서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과 요금, 점포가 도로면에 위치해 있는지의 여부.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36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경쟁 상황에 대해 우리가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정답부터 본다면, 자, 3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경쟁업체가 시장 지배력이 클 경우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경쟁업체가 강력한 시장 지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 기업보다 우위를 확보하여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경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업체의 경우는 한정된 자원 능력과 강력한 경쟁업체로 그냥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이 또 효과적이겠죠.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업체와 맞붙는 게 아니라 틈새 업장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경쟁업체가 시장 지배를 클 경우에 어떻게 그걸과 막 맞대운다면 힘드는 거죠. 그래서 틈새 시장을 더 노리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5번이 우리가 맞는 말이죠. 이 5번이 틀리고 그걸 이제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쟁업체가 강력한 시장 지배를 강하다면 우리가 또 들어가서 또 맞붙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렇게 됐다면 이 해당 기업보다 우위를 확보해서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킨다는 건 매우 어려워요. 그럼 신규 업체의 경우는 이제 한정된 자원 능력과 강력한 경쟁 업체로 인해서 틈새 시장, 이 틈새 시장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니치라고 하죠. 니치 시장. 이것을 우리가 노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 다음 1번 출점업체는 이제 경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양립성이라는 걸 우리 배웠죠. 차별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고 발생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소매점은 이제 가격 우위 전략을 추구해야 되고 집중화 전략, 세분화된 시장에서 특정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지나친 가격 차이로 차별화의 가치가 가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차별화 전략이 또 실패 가능성이 또 크겠죠.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넘겨볼게요. 자, 37번이 이제 보통 우리가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해설은 이제 소매인력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A와 B에 대한 공식이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A와 B에 대한 비율이 우리가 그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 인구의 비례, 그 다음에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게 2다 그러면 2가 있으면 A의 유인력이 2고 밑에가 1이에요. 그럼 2대 1로 나온다는 건데, 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FM대로 이제 푸는 방법이 있고 또 편법으로 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야매죠. 야매를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두 가지 한번 다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37번입니다. A 도시의 인구는, 자 그래서 이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흡수되는 흡입력, 그러니까 우리가 네일리의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인력이라는 자체가 만류 인력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이 흡입력, 고객을 끌어당기는 흡입력이라는 것은 자 인구에는 비례하고요. 레인비라고 했습니다. 인구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해요. 그죠? 그래서 직접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자 A가 2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B가 더 크죠. 그러면서 C가 있다면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C가 있고 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5km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km로 돼 있죠. 그래서 A 도시 인구는 20만, B 도시는 40만, 중간에 위치한 C 도시가 인구가 6만 명. 6만 명이 이제 끌어당기는 것이 몇 대 몇이냐는 건데, 그래야 이제 A 도시 흡수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A와 이 C까지는 5km고 C와 B까지는 10km다. 네일리의 소매인력 이론에서 C 도시의 인구 중에서 몇 명이 A 도시에 흡수가 되겠는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이 유인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흡입력. 그 흡입력은 자 인구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이제 20만이고 A가 5의 제곱이죠. 2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5, 25.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20만. 그다음에 B는 40만이죠. 40만. 그래서 얘는 거리가 10이니까 이 10의 제곱은 이제 100이 되니까, 자 이걸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8천이 나오고 얘가 4천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2대 1이라는 얘기죠. 그럼 끌어당긴 힘이 2대 1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만약에 6만 명이다. 6만 명이면 3분의 2, 3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2만 명이 되겠고 얘는 4만 명이 된다. 이렇게 돼서 4만 명이 정답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만약에 이건 편법인데 인구에 비례하죠. 인구에 비례한다면 A와 B를 그냥 적어놔 보세요. 얘가 20만이고 얘가 40만이다. 그럼 2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제곱이 들어간다는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제곱을 한다는 게. 그러면 거리가 반대로 A와 B가 이제 거리 제곱 반비례니까 반대로 뒤집어야 돼요. 그럼 얘가 12 오고 얘가 5가 오겠죠. 자, 약분하면 2가 되고요. 1이 됩니다. 이거 제곱을 해야겠죠. 제곱을. 그럼 4대 2가 돼요. 이게 편법이에요. 그럼 2대 1이니까 저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2대 1이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하든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2대 1이라는 건 3분의 2, 3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보통 타 자격증에는 3만 명이라고 나왔어요. 왜? 2만 명, 1만 명 빨리 구하기 위해서. 이제 6만 명이라는 자체는 3분의 2, 3분의 1이니까 약분하니까 4만 명, 2만 명이 되겠죠. 그래서 4만 명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하시면 4번. 자, 38번은 이제 가볍게 볼게요. 자,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일단은 이 2번 루스, 허프가 확률이죠. 4번 MCI와
N, L 모형은 다 확률적 모형인데 1번 소매 중력 법칙만 규범적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라는 거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번으로 갑니다. 자, 39번으로 가면 다음 중 넬슨의 8가지 입지 평가 방법 중 중간 저지성은 넬슨 중요하죠. 8가지 원칙은 우리가 거의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간 저지성이라는 건 뭐냐면 중간에 가로챈다는 거야. 자, A 상점과 B 상점이 있다. 그럼 중간에 있으면 일로 갈 때 싹 가로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저지성이다 라고 잘 표현된 것은 5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 저지성은 기존 점포 및 상권 지역이 고객과의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경쟁 점포나 기존의 상권 지역으로 접근하는 고객을 중간에 차단한다는 얘기예요. 가로챈다는 얘기죠. 그게 어떤 거가 정답이에요? 우리가 5번이잖아요. 기존 점포 및 상권 지역이 고객과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경쟁 점포나 기존 상권 지역으로 접근하는 고객을 중간에 차단할 수 있다. 가로채기죠. 정답은 5번이다. 뭐 다른 것들은 뭐 현재 관할 상황권 내에 지급하려는 상품에 대한 수익성 확보 가능성에 대한 또 검토해야 되고요. 또 관할 상권 내에 고객을 자기 점포에 어느 정도 흡입할 수 있는가를 또 우리가 흡입력이고, 또 인구 증가와 소득 수준이 향상, 시장 규모나 선택한 사업장, 유통상권의 매출액이 성장할 가능성, 미래 성장할 가능성도 보는 거죠.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한 거죠. 상호 보완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완은 이제 서로 매출액을 끌어당길 수 있는, 고객의 흡입력을 또 높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번으로 간다면, 자, 다음은 상권 분석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자, 일반적으로 신규 점포의 상권 분석이 기존 점포의 상권 분석보다 상세하고 정확하다. 자, 우리가 암만 신규래도 신규는 분석이 좀 정확하지가 않죠. 기존에 있는 점포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겠죠. 우리가 이 기존 점포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특정 상권에 대한 속한 고객의 특성은 배후 상권 고객, 직장 고객, 또 유동 고객 등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4번이 이 상권에 대한 신규와 기존이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번, 유동 고객에서 대해서는 분석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동 고객이란 이제 기타의 목적을 가지고 점포 주변을 또 왕래하는 거주민과 비거주민 모두를 이제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경쟁 점포가 있는 경우는 이제 상권은 1차, 2차가 있다 그랬죠. 한 개 상권까지도 포함되어야 되고요. 경쟁 점포가 있는 경우는 입지 조건 및 점포의 외향적 특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에 상권 분석을 위해서는 이제 배후 상권 고객뿐만 아니라 점포 주변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과 같은 직장 고객들도 분석의 대상에 또 포함되겠죠. 그럼 41번 갑니다. 41번에도 이제 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박스 문제가 또 잘 나오는데, 자, 박스를 쳐놓고 여기와 관련되는 법은 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41번은 상권의 규모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수집해서, 자, 이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시장 잠재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특정 상권의 재반 특성을 여러 항목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 바탕으로 신규 점포의 개설 가능성 여부를 이제 평가하는 것이 요게 이제 체크리스트법이에요. 체크 난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크 난방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상권의 이 규모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수집해서 이 평가를 통해 시장 잠재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특정 상권의 재반 특성을 여러 항목으로 구분해서 바탕으로 이제 신규 점포의 개설 가능성을 여부를 또 평가하고, 상권 분석의 결과는 이제 신규 점포의 개설은 또 물론 마케팅 전략에도 또 반영이 되겠죠. 자, 42번 갑니다. 42번도 네일리의 또 소매인력 법칙이니까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갈게요. 자, 우리가 이 다음 중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일단 답부터 확인할게요. 1번입니다. 점포의 분산이 상권의 매력을 증가시킨다. 자, 우리가 레일리는 점포 밀집도가 점포의 매력을 증가시킨다고 보았지, 이를 상권 관계의 결정에 사용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점포가 분산되면 안 돼요. 점포의 밀집도가 있어서, 점포는 밀집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이라는 말이 틀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가볍게 보시고요. 자,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이 소매 인력 법칙이 토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매 인력이라는 게 뉴턴의 만류 법칙이 따온 거죠. 중력 모형입니다. 자, 크리스탈로의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 포용수는 고차에서 이동할수록 그 포도가 적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에서 중차, 저차, 고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고차, 중차, 저차가 있으면, 자, 어떻습니까? 고차, 중차, 정차를 봤을 때 우리 집 앞에의 구멍가게가 제일 가깝죠. 규모도 작고 기능도 작습니다. 그 다음에 중형마트가 있고, 더 나가서는 대형마트가 있어요. 이마트 같은 거.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기능을 봤을 때 이 대형마트가 더 기능을 많이 하죠. 그러면 중형마트, 중차 옆에 이제 저차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형마트에는 구멍가게가 있다는 얘기 못 들으셨잖아요. 너무 끌어당기는 힘이 많기 때문에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탈로의 중차원, 중심지의 저차원의 포용의 수는 고차로 갈수록 당연히 수는 분포가 적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도시의 상권의 흡입력은 두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레인비잖아요. 그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분기점이라는 자체는 이제 컨버스라는 학자가 또 얘기를 했겠고요. 실제 거리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거리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앞쪽에서 얘기했잖아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은 그냥 단순적인 거리만 따진 거죠. 시간적이나 교통에 따라 따진 건 아니에요. 교통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실제 가까운 거리가 또 우리가 꼬불꼬불 대다 보니까 또 멀어질 수도 있고 또 먼 거리가 또 가까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자체가 이제 하나의 단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43번으로 갑니다. 자, 점포 개점의 프로세스 좀 못하죠. 중에서 각 단계별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건 정답은 2번인데요. 자, 2단계는 창업 방법이다. 자, 이 창업 방법은 2단계가 아니라 1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계에서는 상권 분석과 입지 선정 및 타당성에 대한 사업 타당성의 분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1단계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창업 방법은 1단계다. 그래서 이제 어때요? 위에 2번 일단 틀렸다고 보고 다른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1단계는 창업자 환경 분석으로서 우선 자기 분석을 철저히 하고 동원 가능한 창업 자금을 고려.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는 이제 이 입지 선정 및 사업 타당성 분석입니다.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실내 인테리어 및 점포 꾸미기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서비스 전략.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5단계는 이제 오픈 준비, 오픈을 하게 해야 되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오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방법은 1단계라는 거, 2단계가 상권 분석과 입지 선정 및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는 걸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CST 기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44번. 자, CST 기법도 별표 표시를 하나 해 두셔야 됩니다. 유치법에서 이제 우리가 쓰는 건데, 소비자, 우리가 분포에 대한, 소비자 분포 기법이죠. 소비자가 어디에 분포됐는지 이 지도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맵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가, 자, 우리 마트는 무슨 마트니 하면서 응모권을 제시하죠. 응모권을 막 적습니다. 그럼 그 주소를 이제 여기다가 나타낸다는 거죠. 나타내서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금액을 쓰게 되면 이제 금액별로 쓰라 그래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또 매출액을 또 올렸는지. 그래서 1차, 2차, 3차를 또 우리가 분석하는 게 CST 기법이에요. 자, 여기서 일단은 정답부터 확인한다면 44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자, CST 맵에 대해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요, CST 맵의 기법은 2차 자료보다는 현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집한 1차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죠. 그래서 2차 자료보다는 1차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이 자사점포를 이용한 고객들의 거주지를 지도상에 또 표시한 후 자사점포를 중심으로 또 다른 또 거리의 동심을 그림으로써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상권 규모의 측정망을 이 CST, 커스터머 스포팅이라는 자체는 점을 찍는 거죠. 맵이죠. 그래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이용해서 고객이 거주 지역을 또 분포하는 파악입니다. 그다음 얘는 상권의 규모 파악, 고객의 특성을 조사하고 광고 및 나중에 또 어떻습니까? 어디서 많이 왔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광고를 하고 판촉 전략을 또 써야겠죠.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경쟁 정도의 측정, 점포의 확장 계획 등 소매 정책의 또 수립에 유용하게 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료는 이제 내점 계획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을 또 이용해서 수집한 또 2차 자료를 또 사용할 수도 있고 표본수가 또 클수록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죠. 수가 많다는 자체는 그만큼 또 객관적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5번은 별표 하나 또 쳐놓으셔야죠. 자, 우리가 이제 요게 그 애플바움의 유추법입니다. 유추법.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인데요. 자, 이건 애플바움의 유추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추법. 자, 그래서 이 애플바움이라는 사람은 유추법을 기초로 해서 유추법은 이제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뿐만 아니라 기존 점포의 상권 분석으로서 적용될 수 있는 점에서 상권 분석에 자주 활용되는 분석 기법이다. 그 유추법은 뭐였어요?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뭐 지금 이마트가 대상 점포를 입점하려고 한다. 그럼 기존에 있는 홈플러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있는 점포를 유추해서 매출에 간다면 유추해내는 게 유추법이죠. 그죠? 자, 그래서 자기가 개점, 자, 이 다음과 같은 상권 분석은 누구의 이론에 의한 기초로 하는 것인가? 일단 네일리는 소매 인력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컨버스는 분기점 모형, 허프는 확률 모형이죠. 그다음에 크리스탈러는 중심지 이론. 그렇다면 이제 애플바움인데 자기가 개점하려는 그 점포에 유사한 기존 점포를 선정을 하고 기존의 유사 점포의 상권 범위를 또 결정하고 전체 상권을 몇 개의 단위 지역으로 또 나누고 각 지역에서 유사 점포의 매출액을 또 인구수로 나눠서 각 지역의 1인당 매출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입지하는 지역의 인구수에다가 앞에서 구한 1인당 매출을 곱해서 각 지역에서의 예상 매출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애플바움의 유추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상권 분석.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문항이 작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디가 출제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서부터 가서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죠. 자, 26번도 오히려 이것도 한번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노리는 게 어떻습니까? 그 현장조사, 입주조사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정보만을 가능해서 현장조사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요. 그 다음에 27번은 어떻죠? 우리가 고정과 유동이 바뀌었죠. 그래서 고정 고객보다 유동 고객의 그 정도가 높은 경우에 가시도가 또 더욱 중요하고 고정 고객은 알아서 또 찾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28번은 이제 시장 지향형과 원료 지향형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지향형은 이제 수송비에 대한 원료에 대한 지향이고 이 소매업이라는 자체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지향, 소비지 지향으로 선호한다는 것도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뭐 다른 것들은 뭐 우리가 30번 정도 이것도 한번 볼게요. 복합 용도라는 자체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합 용도에 대한 개발은 우리가 주거 상업 업무 활동이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이 쇼핑몰의 형태로 구성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쇼핑몰의 형태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이제 편리성과 쾌적성을 높인 복합 용도의 건축물 또는 건축물군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하나의 건물의 쇼핑센터, 오피스텔, 호텔, 주상복합 건물, 우리가 시민회관, 컨벤션 센터 등을 다양한 용도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쇼핑몰의 형태가 아니죠. 2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중요한 것은 뭐 32번 정도는 그냥 별표는 아니지만 우리가 입지는 이제 상권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상권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입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 상권과 분석은 밀접한 관계겠지 관계 없다는 얘기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33번에 이제 그 다중회귀 방식의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어떻게 돼요? 먼저 변수를 선택하고 이 성과 변수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회귀 방정식을 결정한다는 것도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33번도 좀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36번 정도? 이거는 아까 체크를 안 했지만은 자, 어느 것도 어떻게 돼? 나올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경쟁업체가 시장 지배력이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같은 경우는 더욱더 해당 기업보다 우위를 확보해서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거 어려워. 그러면 더 틈새 시장을 노려서 들이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7번은 요거 별표 쳤죠. 그래서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네임비, 인구의 비례하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인데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아까 우리가 이 계산 방식이 체계에 있어요. 소매인력 공식은 우리가 그 A의 유인력과 B의 유인력을 봐서 우리가 A와 B를 봤을 때 이 인구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 그럼 그걸 가서 봤더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까 8,000하고 4,000이 나왔잖아요, 유인력이. 그래서 2대 1이다. 그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했던 것대로 이제 한다면 2대 1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6만 명이니까 4만 명, 2만 명이 되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딱 떨어지게 낼 가능성이 좀 커요. 뭐 2대 1이다 그러면 3만 명, 뭐 4대 1이다 그러면 5만 명,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9번은 당연히 체크돼 있죠. 넬슨입니다. 그래서 8가지 원칙이 있지만 여기서는 중간 저지성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고 40번 정도도 체크를 해보세요. 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때요? 이 기존 점포는 상세하고 더 정확한 기존 점포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40번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어떻습니까? 특정 상권에 속한 고객의 특성은 우리가 어떨까? 그 자체적으로 이제 그 신규 점포의 상권 분석이 기존 점포의 상권보다 더 상세한 게 아니라 바뀌어서 기존 점포의 상권의 신규보다는 더 상세하고 명확하다. 이렇게 보고요. 41번 정도는 이게 어떤 방법이냐. 41번은 거기 나와 있는 얘기가 이 상권의 규모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수집해서 이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시장 잠재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즉 특정 상권의 재반 특성을 여러 항목으로 구분해서 조사하고 또 신규 점포의 개설 가능성을 여부를 또 평가해서 상권 분석의 결과는 또 신규 점포의 개설은 물론 마케팅 전략에 사용되는 건 체크리스트다. 자, 42번을 보신다면 네일리는요 소매인력인데 점포의 밀집을 얘기를 했지 점포의 분산이 상권의 매력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네일리의 점포의 밀집도가 점포의 매력을 증가시키는 게 봤기 때문에 상권의 경계의 결정을 사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이 아니라 밀집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43번 정도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단계에서부터 쭉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2번에 보시면 창업 방법은 1단계지 2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2단계는 이 상권 분석과 입지 선정 및 사업 타당성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CST 기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맵. 이거는 44번의 1번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2차 자료보다는 현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1차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도가 높다. 그 다음에 2번, 45번 중요하죠. 이 방법은 이제 유추법으로서 애플바움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죠. 기초로 한 상권의 이 유추법을 기초로 한 상권으로서 유추법은 이제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뿐만 아니라 기존 점포의 상권 분석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주 이제 활용되는 기법이다. 애플바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 모의고사 상권 분석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제5회 상권 분석 모의고사로 또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